예,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조조라는 인물이 일생에서 몇 차례 아주 결정적인 대위기를 맞는데 보통은 그걸 적벽대전 직후에 화용도 일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적벽에서 탈탈 털리고 도주하다 화용도에서 관우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빈 그게 생의 최대 위기 아니었느냐, 이 이야기는 완전한 허구 픽션이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적 리더를 그냥 살려보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것보단 조조가 그냥 자기 군세가 패배한 건 말고 진짜 자신의 생명이 날아갈 뻔했던 대위기는 이 두 사람과의 대결에서 벌어졌었는데요. 하나는 여포고 다른 하나는 마초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여포와의 처절했던 승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포라는 인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흔한 이미지로는 오직 초선한테만 홀려서 제정신 못 차리는 바보 캐릭터인데 순진하면서 난 사랑 하나밖에 몰라 순정남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초선도 가상인물이고 그런 이미지는 다 허구 있죠. 실제로 여포는 의외로 잔머리를 잘 굴리는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잔머리를 잘 알려주는 한 사례가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사, 여포전. 원소는 여포가 나중에 자신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여 밤중에 자객을 보내 여포를 암습, 제거하려고 하였다. 근데 여기서 여포의 대처가 영웅기에 나와요. 여포가 낙양으로 돌아간다고 원소에게 청하여 원소는 여포를 살해교위로 삼았지만 속으로는 여포를 해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날 여포가 출발하려 할 때 원소는 선발한 병사 30명을 보내서 여포를 전송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포는 찾아온 그들을 장막 옆에서 있게 하고는 장막 안에서 쟁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쟁을 연주하는 상태로 원소의 병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장막을 나와 도주를 했는데 근처에 있던 원소 병사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원소의 병사들은 밤중에 거사를 하여 여포의 장막 안으로 치고 들어가 여포의 이부자리를 사정없이 베었다. 원소의 병사들은 여포를 성공적으로 죽인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원소는 얼마 안 가 여포가 도주했음을 알게 되었고, 여포는 마침내 거느리는 병력을 이끌고 원소 곁을 완전히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여포가 원소의 술수에 걸려들지 않고 눈치 빠르게 낌새를 차린 다음에 순간 바로 머리를 굴려서 자신이 장막 안에 계속 있는 척 지속적으로 음악을 쿵짝쿵짝 시끄럽게 연주하게 하면서 샥 도주, 그리고 이부자리에다가도 뭔가 장치를 해두었겠죠. 자신이 거기서 자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다가 헛칼질을 해댄 거고, 여포는 의외로 영리한 머리 회전, 눈치와 재치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 여포와 원소의 갈등은 바로 추후 조조와 여포의 처절한 승부, 그 단초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럼 조조와 여포의 그 처절했던 대승부는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느냐? 여포가 이전에 동탁을 없애고 왕륜과 함께 장안을 장악했죠.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 그런데 이 둘의 정권은 채 40여일도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동탁의 추종자였던 이각, 곽사 등이 가후라는 책사와 함께 병력을 휘몰고 장안을 쳐서 여포는 패하죠. 장안 함락. 결국 여포는 도주를 거부하는 왕륜과 헤어져 자신만 수백 길을 거느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최고의 출세를 하는 듯 했으나 불과 40여일 만에 탈탈 털린 도망자 신세가 된 여포는 이후 원수를 찾아갔다가 거부당하고 원소한테로 의탁하러 가게 되죠. 원소는 일단 여포를 받아들인 후 같이 흑산적 장현 세력을 공격해요. 장현을 해치울 사냥개로 여포를 활용한 거죠. 이에 여포는 만만치 않은 장현을 시원하게 격파합니다. 이렇게 장현을 사냥해준 여포는 그런데 정사, 이후 여포는 군사들을 구해와 거느리는 병력을 더욱 늘렸다. 그러나 그러자 여포의 병졸들이 주변 일대를 마구 노략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포가 너무나 멋있게 장현을 격파하자 그 화려한 모습에 입소문이 퍼져 근방에 일대 할 일 없는 무례배들 상당수가 여포 휘하로 몰려드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포가 이들을 먹여 살려줄 터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례배들이 주변을 마구 노략질을 해대기 시작한 거죠. 이런 여포 병력들의 추태를 본 원소는, 여포 부대의 노략질 소식을 들은 원소는 이로 인해 여포를 매우 꺼리게 되었다. 여포는 원소가 자신을 꺼리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는 원소에게 자신이 떠나겠다고 고하였다. 원소는 여포가 나중에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돌아와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객을 보내 여포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내 곁에 있을 땐 사냥개인데 내 곁을 떠나면 나를 무는 맹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러면서 아까의 그 자객 암습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포는 영리하게 그 위기를 빠져나오고 이후 여포는 한 해로 달아나 장양과 합쳤다. 이에 원소는 군사들에게 명해 여포를 추격하게 했는데 이 다음에 여포의 위력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원소의 추격병들이 모두 여포를 두려워하며 감히 가까이 다가가려는 자가 없었다. 그 여포의 위용에 병사들이 오금이 저려서 추격을 제대로 못했다는 기록이에요. 이렇게 겁먹은 추격병을 뿌리치고 여포는 도주에 성공. 같은 고향 사람 군벌인 장량에게로 가는데 그 와중에 진류태수였던 장막이라는 사람에게 들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 장막은 예전에 반동탁 연합에도 참여했었던 인물인데요. 정사 여포가 원소를 떠나 장량한테로 가려고 할 때 장막에게 들렀는데 서로 손을 잡고 맹세하니 원소가 이 일을 듣고 장막에게 큰 원한을 품었다. 지금 여포하고 장막이 의기투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직전에 여포를 제거하려고 했던 원소가 그 일 때문에 장막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장막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또 친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조조였습니다. 이 장막과 조조가 얼마나 서로 친했느냐. 정사 동탁이 난리를 일으키자 조조는 장막과 함께 앞서서 의병을 일으켰고, 변수 대결에서 장막은 위자를 보내 군을 이끌고 조조의 뒤를 따르게 했다. 그런데 원소는 맹주가 된 후 교만하고 자만하는 모습을 보여서 장막이 정의로 원소를 질책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원소는 조조에게 장막을 없애라고 하였는데 조조는 이를 거절하며 원소를 질책하며 말했다. 장막은 나의 친한 벗이오. 벗끼리는 설사 그가 옳았든 그르든 품어주고 용납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소. 하물며 아직 천하가 평정될 것도 아니니 우리끼리 해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소. 장막은 이 소식을 듣고 더더욱 조조를 덕으로 대했다. 그 조조가 막강한 세력가인 원소의 말을 거절하고 감싸줄 정도로 이 장막하고는 사이가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조조는 이 장막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정사 조조가 이후 도겸을 정벌하러 갈 때 떠나며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조조 가족들에게 혹시 내가 잘못되어 돌아오지 못하게 되거든 장막에게로 가서 의탁하시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믿었다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심 암귀가 발생을 하는데, 정사 장막전, 그러나 장막은 조조가 끝내 원소를 위해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어 늘 편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조조가 힘센 원소를 거스르면서까지 감싸주고 아껴주었는데 오히려 장막은 그런 조조를 끝까지 믿지 못하고 요런 결국 원소 말대로 언젠가 나를 해치지 않겠느냐 라는 의심 암귀에 빠졌다는 거죠. 이후 조조가 병력을 이끌고 도겸을 정벌하러 떠나는 일이 벌어지자 장막의 동생 장초와 조조의 참모였던 진궁 등이 함께 장막을 찾아와 설득했다. 그 유명한 진궁이 여기서 대모의를 꾸미게 됩니다. 진궁은 장막을 설득하며 이렇게 말했다. 진궁, 지금 웅걸들이 아울러 봉기하니 천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막 경께서는 지금 천하의 요지에 자리 잡고 계시기에 마음만 굳게 먹는다면 천하를 노려볼 수도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 조조 같은 자에게 재혼하당하고 살고 계시다니 어찌 이렇게 비루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연주는 조조가 병을 휘몰고 떠나 비어있는 상태. 그런데 여포라는 이가 있습니다. 여포는 빼어난 장사로 그 뛰어난 무력에는 정평이 나 있는 바, 여포를 끌어들여 이 연주를 그와 함께 우선 다스린다면 후일 천하를 관망하다가 지금보다 월등히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조조가 비운 틈을 타 여포를 끌어들여 조조를 내몰고 연주를 차지하자, 이런 계책이죠. 장막은 조조의 부하였던 모사 진궁의 이 계책을 수용하고 여포를 끌어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결정이 나자 바로 진궁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당초 조조는 진궁에게 군을 이끌고 동군에 남아 주둔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조조가 진궁을 믿고 군을 맡겨 두었었다는 건데, 진궁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여포를 맞아들여 여포를 연주 목으로 삼았다. 조조가 믿고 방비를 맡긴 진궁이 자기가 거느린 병력을 휘몰고 여포에게로 홀라당 귀순 여포를 연주목으로 멋대로 추대해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여포는 진궁이라는 유능한 인물 플러스 진궁이 거느리던 병력까지 소나귀에 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여포에게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뚝 하고 떨어진 것이죠.
조조가 자신의 가족에게 자기 잘못되면 가라고 말까지 해두었던 장막이었는데 그의 난데없는 변심, 거기에 또 믿고 방비를 맡겼던 진궁의 배신, 이 충격적인 더블 대배신이라는 청천벽력 소식을 듣게 된 조조는 정신없이 본거지인 연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조조 일생에서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이때 이 대배신 플러스 여포의 연주 난입,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였어요. 어디 원정 가서 실패하고 그런 거랑은 지금 차원이 다른 위기인 것이죠. 자기 본거지가 지금 뿌리채 뽑힐 상황이었으니까요. 사상 최악의 위기였다 해도 큰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조의 대위기는 곧 여포의 대기회, 기회는 찬스였던 거죠. 이리하여 여포와 조조, 이 둘은 여기서 드디어 인생을 건 희대의 빅매치를 벌이게 됩니다. 정사, 그때 장막이 진군과 함께 여포를 맞아들이자 군현들이 모두 호응했다. 지금 장막, 여포, 진궁 이런 사람들이 난리를 일으키자 조조가 털을 잡고 있던 연주에 군현을 이끌던 각각의 이들이 거의 대부분 이쪽 장막, 여포, 일파에게 홀라당, 휘리릭 넘어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조조의 본거지가 송두리째 거의 넘어가게 되는 기세 좋게 서주를 치러 갔다가 난데없이 대황랑무계한 충격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조조인 거죠. 조조는 실로 자신이 딛고 있던 땅이 갑자기 꺼져서 다 무너져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생의 위기. 근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조조를 구해주게 되는 한 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순욱이었습니다. 애초에 서주 정벌을 떠나면서 조조는 순욱을 본거지에 남겨두었었는데요. 장막은 배반을 일으키며 여포를 끌어들인 후 그에 대해 순욱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속임수 전가를 띄웠습니다. 장막의 사신, 여포 장군이 지금 이렇게 온 것은 조사군 조조께서 서주에 도겸을 치는 걸 도와주러 온 것이요. 그러하니 순욱 경께서는 속히 여포 장군에게 병력과 식량을 빠르게 제공해 주어 즉각 조사군 조조를 도울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라오. 조조 잡으러 온 여포에게 오히려 식량, 물자 등을 제공해 주려는 그야말로 간교한 술책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 순욱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정사 순욱전. 그러나 순욱은 이를 몹시도 이상하다 여겼다. 오히려 순욱은 이 전가를 받고 장막이 반란을 일으켰음을 되려 눈치채었다. 통찰을 해낸 거죠. 이런 통찰력이 바로 인재의 조건. 지금 순욱을 속여서 이득을 보려고 했던 움직임이었는데 이렇게 거짓 전가를 보낸 게 그게 오히려 장막의 검은 속내를 더 빨리 들키게 만드는 역효과를 낸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술책을 쓸 때는 상대를 봐가면서 써야 한다는 거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게 어설피 술수를 부리는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행동을 하면 되려 자신이 역카운터를 당한다. 장막의 속셈을 알아차린 순욱은 재빨리 병력을 편성하여 다가올 대결에 대비를 시작하며 그와 동시에 동군 태수 하우돈을 불러들이는 전가를 띄웠다. 조조도 지금 장막 진궁 믿었다가 어이없는 대뒤통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거지에 순욱, 하우돈 이런 사람들을 남겨둠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정 떠나서 막 적 휘젓고 거기서 현란한 계책 부려 적을 격파하고 이런 것에만 열광하는데 의외로 나중에 공신 책정할 때 보면 남아서 본거지 지켰던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높은 순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난세에 이런 배반, 반란, 뒤통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우돈 같은 경우도 이게 이미지가 완전히 거꾸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장비 같은 맹장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하우돈이 주로 맡은 역할은 이렇게 본거지 지키고 후방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가서 휘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만약 이때 순욱이 조기에 빠르게 대배신을 발견해서 스피드 있게 움직이지 않았던들 조조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 대위기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조 측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사, 그러나 순욱이 빠르게 조치를 시작했음에도 연주의 여러 성들은 대거 여포에게 호응했다. 이 여포에게 다수의 성들이 귀부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을 보면 역시 아까 원소 추격병이
여포 모습만 보고도 오금이 저려서 추격을 제대로 못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 성들이 여포에게 호응했다. 여포의 위명이 당시에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어필이 되고 있었다는 방증이겠죠. 당시 조조의 군대 대부분은 서주 독염을 치러 이동해버린 상황이었기에 남아서 수비하던 병력은 매우 적었다. 그리고 지역을 관리하던 수많은 장수와 관리들이 장막, 진군과 대거 통모했다. 지금 연주 세력들 중에 대다수는 조조를 버린 건데 이렇게 이리로 붙은 게 이 이유를 보통 설명하는 제일 유명한 거로는 조조가 서주에서 저지른 만행 때문에 인망을 잃었다라는 해석도 있고 몇몇 유력 인사에 대한 숙청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진궁이 장막 설득한 것처럼 진궁의 새치 혀 거기서 나온 전갈들이 더 사람들을 이쪽 파로 부추기는 추가적 양념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순욱에게 이 대난리 긴급 전가를 받은 하후도는 불이 나게 거느린 병력을 휘몰고 조조의 가족들이 있는 견성으로 휘달립니다. 여포가 조조 가족이 있는 핵심지인 견성으로 쳐들어올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급하게 달리던 하우돈 앞에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가다가 여포군하고 마주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급작스레 여포 vs 하우돈의 매치업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여포는 굉장히 의외의 움직임을 취해요. 정사 하우돈전 조조의 가솔들이 견성에 있어 하우돈이 빠르게 견성으로 나아가다가 여포와 조우에 교전했다. 이후 여포는 일단 군을 물린 후 원래 하우돈이 있었던 복양으로 가서 하우돈군의 물자를 습격하여 탈취했다. 양군의 조우에서 약간의 교전은 있었는데 여포가 일단 교전에서 한 발 뺀 뒤에 지금 하우돈이 비우고 떠나온 복양으로 역으로 내달렸다는 겁니다. 여포가 이렇게 한 이유는 군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그 장막이 순욱 같은 머리 좋은 사람한테 되도 않는 아까의 그 속임수를 시도한 것도 그때 요구가 여포가 조조 도와주러 온 거니까 여포가 이끄는 군한테 군량 좀 제공해줘라 빨리 이런 턱도 없는 속임수를 쓴 거였잖아요. 애초에 여포의 무렵의 병력들은 원소한테 의탁하고 있을 때도 주변을 마구 노략질하고 이 떠돌이 용병 집단처럼 되어 있던 여포의 군세가 먹을 것이 상당히 부족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장막과 진궁이 여포를 끌어들인 후 아마 이들에게 말한 그 여포의 첫 번째 메시지도 군량 좀 주시오, 밥 좀 주시오 였을 거예요. 우리 병사들 먹일. 그래서 아까의 이런 되도 않는 속임수도 쓴 것인 건데 갑자기 조우한 하우돈하고 완전한 결판을 짓지 않고 하우돈이 비운 곳으로 군량터리를 간 여포의 움직임도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하우돈의 움직임인데요. 여포를 복양으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조조 가족이 있는 견성을 지킬 거냐. 하우돈은 견성을 택합니다.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이렇게 일단 복양을 털어서 급한 배를 채운 여포군. 반면 하우돈은 견성에 입성하여 정사, 하우돈은 견성대에 장막, 진군과 통모하여 모발을 시도한 자들을 색출해 수십인을 처형하니 성안이 일단은 안정되었다. 일단 여포 vs 하우돈 1차 매치업은 서로가 승부를 못 내고 여포는 부대원들의 뱃속, 위장을 먹여서 안정시켰고 하우돈은 견성의 모반자들을 색출, 없애 안정시켰고 근데 지금 조조 진영의 위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어서 이 난리 정보를 들은 예주자사였던 곽공이라는 인물이 수만의 병력을 이끌고 견성을 향해 들이닥쳐요. 갑자기 뜬금없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당시 견성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주자사 곽공마저도 장막, 여포 등과 붙어 먹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사, 이때 예주자사 곽공이 군사 수만 명을 이끌고 성알에 이르니 사람들은 곽공마저 여포와 동조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고 하며 심히 두려움에 떨었다. 지금 병력이 무려 수만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큰일 난 거죠. 견성 사람들은 아주 사색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되었던 건데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자 순욱이 내가 곽공을 만나러 가겠소 라 말하였다. 그러자 놀란 하우돈이 만류하며 말하길 순욱경, 경은 우리 주에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신데 지금 성 밖으로 나가시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순욱은 이렇게 답했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 곽공마저 장막, 여포와 연합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 볼 때 곽공은 원래 장막하고 그다지 친분이 있었던 게 아닐 뿐더러 지금 너무나 빨리 여기에 당도하고 있기에
아직 무언가 의사결정을 내렸다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어느 쪽 편으로 갈지 마음을 굳히지 못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직 곽공의 마음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이때에 제가 직접 나가 설득하면 적어도 중립은 지키게 만들 수가 있을 터이지만 지나치게 빠르게 우리가 먼저 의심해버리면 오히려 애매한 태도였던 곽공이 확실히 저쪽 편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순욱이 굉장히 현명한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게 애매한 태도인 사람을 우리가 먼저 의심해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괜히 적을 늘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보자. 내가 설득해보겠다. 이리하여 순욱은 과감하게 성 밖으로 나가 곽공을 만납니다. 이에 순욱이 나가 곽공을 만났는데 순욱은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자 곽공은 견성을 자신의 군대로 쉽게 함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끌고 온 병력을 이끌고 퇴각해버렸다.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인데 순욱이 나가서 당당하게 딱 말을 잘하니까 상황이 조조진영이 그렇게 위기에 몰린 상황은 아닌 모양이구만. 여유가 있구만. 태도가. 이래가지고 그냥 퇴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거죠. 섣불리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중하게 한 수 한 수를 놓은 순욱의 정확한 판단이 다시 한번 조조의 본거지를 지켜내었습니다. 이후 순욱은 또 한 명의 파트너인 정욱과 함께 순욱은 또 정욱 등과 계획을 세워 범현, 동화현을 설득하여 배신하지 않게 잘 지켜내었다. 이리하여 조조 진영은 견성과 그 두 개의 현, 총 3개의 성을 일단 보존하게 되었다. 순욱은 이렇게 조치해내고 원정을 떠난 조조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이렇게 순욱 그리고 복양에서 옮겨간 하우돈 등이 견성을 지키며 방비태세를 갖추자 여기서 의외로 잔머리 계략을 잘 쓰는 여포가 이런 술수를 부립니다. 여포가 계략을 써 자신 휘하 병사 며칠 하우돈 진영으로 거짓 항복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거짓 항복한 병사들은 하우돈을 만나면서 갑자기 돌변하여 하우돈을 붙잡고 거대한 양의 보화, 돈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자 온 하우돈 군 진영이 두려움에 떨었다. 지금 여포가 은밀히 거짓 항목으로 몇 병사들을 보내서 항복하는 척 하면서 순식간에 무기를 들이대 하우돈을 붙잡고 꼼짝 마라 움직였다간 하우돈의 목숨은 바로 이 자리에서 끝난다. 하우돈을 살리고 싶으면 얼마 정도의 보화를 우리에게 갖다 바쳐라. 그리고 우리가 탈출해서 나갈 수 있는 말들도 같이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인질극을 펼쳤다는 겁니다. 하우돈 목에 칼을 겨누고 그런 말을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지휘관이 갑자기 인질이 되니까 하우돈의 병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움에 떨었다는 기록입니다. 이 여포가 힘도 셌지만 절대 힘싸움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런 식의 변칙 계략도 사용하는 나름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포의 변칙 전술에 난데없이 갑자기 생명의 대위기에 놓이게 된 하후돈. 근데 여기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한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부대 최고 지휘관이 갑자기 이 지경에 빠지자 한호가 책임을 지고 이 사태 수습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한호는 인지극을 펼치며 돈을 요구하는 여포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호, 너희들이 요구하는 돈은 절대 줄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감히 우리 대장군을 사로잡아 겁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는 것이냐. 너희들이 뭔가 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명은 너희 같은 도적들을 처부수라는 것이기에 장군 한 명 하우돈의 목숨을 지키려고 너희 같은 놈들을 살려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붙들려 있는 하우돈에겐 이렇게 말해요. 이러고서 한호는 눈물을 흘리며 하우돈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우돈 장군, 국법이 이러할지니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한호는 병사들에게 하우돈이 죽임을 당하던 말던 상관하지 말라고 하고 인질범, 여포 부하들을 그냥 공격해서 척살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우돈에게 마지막 사과를 하고 하우돈이 죽던 말던 신경 끄고 인질범들을 바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이 순간 하우돈의 심정이 어땠을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이 상황에서 하우돈이 무어라 발언을 했는지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우돈의 목숨은 신경도 안 쓰고 한호가 그냥 진압 명령을 내리자 인질범들이 하우돈을 해치는 게 아니라 바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게 됩니다. 정사, 한호가 그냥 병사들에게 공격을 명하자 하우돈을 붙들고 있던 여포 수하들은 이내 무릎을 꿇고 저희들은 그저 재물을 좀 얻은 후에 여기를 떠나려 했을 뿐입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조아리며 말했다. 한호는 그자들을 모조리 포박한 후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참수해버렸다. 결국 하우돈도 큰 부상 없이 이 대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조조는 한호의 이 과단성 있는 진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조, 한호경이 취한 방법이야말로 가히 만세에 통용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 할 만하오. 이후 조조는 다시금 명을 내려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인질을 걱정하지 말고 바로 인질범들을 공격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이로 인해 추후 위나라에서는 인질을 붙들고 협박하는 자가 사라지게 되었다. 조조가 사실 하우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우돈의 목숨을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한 이 한호의 결정을 매우 크게 칭찬해 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러한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한 강력한 원칙주의가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우돈도 아마 한호를 원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원망했다면 여포를 원망했겠죠. 그렇지만 하우돈이 어떻게 되든 말든 공격 명령을 내리는 한호 그 순간만큼은 사람인 이상 하우돈은 분명히 사색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포의 계책은 여기서 한호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포는 뒤늦게 견성을 공격해보지만 도저히 함락이 안 될 것을 알고 조금 공격하다가 이내 물러나게 되죠. 결국 이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시간은 흐르게 되고 원정을 떠난 조조가 병력을 휘몰고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연주 내의 수많은 군현들이 장막 플러스 여포 쪽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필사적으로 세 개의 성이라는 터전을 지켜낸 순욱, 하우돈 등에 대해 조조는 치하를 합니다. 돌아온 조조는 정신을 차리고 수습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조조, 여포가 하루아침에 하나의 줄을 손에 넣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여포라면 내가 돌아오는 와중에 길을 끊고 거기서 나를 요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포라는 작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병을 물렸다. 이것이 바로 여포의 한계인 것이다. 진짜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지금 세계 성 빼고는 연주의 대부분이 저쪽으로 붙은 상황이잖아요. 도라는 왔어도 불리한 상황을 바뀌질 않는 건데 그 와중에 부하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더 이상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조조가 되게 허세를 잘 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허세가 그냥 허장성세가 아니라 상당히 의도적인 정무 전략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 리더가 의기소침해지면 부하들은 더더욱 사기가 내려가고 결국 리더를 의심하게 되죠. 조조는 역시 사람을 이끄는 리더 자질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포는 한계가 있다. 두려워 마라. 결국 내가 이긴다. 이런 자신감을 이런 대핀치 상황에서 부하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한다. 이 이후에 조조는 여기서 여포에 대한 공격에 나섭니다. 살려면 공격할 수밖에 없죠. 지금 거의 다 빼앗긴 상황이니까. 이래야 드디어 여기서 조조와 여포의 직접 대결, 정면 승부가 시작이 됩니다. 정사, 조조가 진군하자 여포 역시 출병하여 싸웠는데 여포가 기병으로 조조의 청주병을 먼저 공격하였다. 그 유명한 청주병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보통은 청주병이 무슨 전설의 신비한 괴력의 병력 집단으로 각종 픽션들에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실제 역사 기록에서는 강력한 역포하고 청주병이 지금 맞붙어서 어떤 결과를 올렸느냐? 여포의 공격을 받자 청주병은 달아났다. 전설의 괴력은커녕 여포가 들이받자 홀라당 도망을 가버렸다는 기록입니다. 이건 마치 여포의 위용에 겁먹고 추격을 포기한 원소의 추격병들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청주병이 이렇게 도망갔다는 기록은 의도적으로 여포 기병이 청주병을 먼저 타겟팅해서 포인트 공격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이렇게 청주병이 맥없이 전장에서 이탈해버리자 조조는 대위기를 맞이합니다. 청주병이 달아나자 조조 진영이 허물어져 몹시도 어지러워졌다. 이 청주병이 지탱을 못하고 빠져나가니까 군의 균형이 무너져 진영 붕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급기야 조조 생명의 위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진영이 심히 어지러워지자 조조는 말을 달려 벗어나려 하였다. 그러나 그때 조조가 말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조조는 화상마저 입었다. 지금 여포 기병이 우와 밀려오는데 나를 지켜줄 진영은 붕괴되고 빨리 도주해야 하는데 근데 지금 말에서 떨어지고 본인이 부상까지 입게 된
조조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야말로 생명의 위기인데 일단 정사삼국지 본문에서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으로 달린 헌제춘추에서 보면 대결이 또 이렇게 묘사가 돼요. 이전에 여포가 오니까 하우돈이 복양에서 나와 조조의 가족이 있는 견성으로 오고 그리고 오히려 여포는 이 복양으로 가서 식량 털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복양이 여포의 수중에 떨어진 건데 조조가 쳐들어갔던 곳이 그 복양을 수복하러 거기 여포한테 쳐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제춘추 이에 조조가 병을 몰고 가 복양을 포위했다. 그러자 성 안에 조조 내응 세력이 성문을 열어 조조 부대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여포하고 조조가 성 안에서 시가전으로 매치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성 난입 후에 조조는 이런 행동을 취해요. 성 안으로 들어간 조조는 내응자가 열어줘서 본인이 들어오게 된 성의 동문을 스스로 불태우고 돌아갈 뜻이 없음을 보였다. 일종의 배수진 같은 거겠죠. 일단 성 안으로 들어온 이상 여기서는 더 이상 후퇴는 없다. 여포랑 여기서 사생결단을 내고 성을 장악하겠다. 이런 전략이고 이걸 병사들에게 주입시킨 거죠. 돌아갈 문을 불태우고 아예 여기서 여포를 끝장내자는 각오로 분노의 공격을 조조가 하는데 이후 싸움이 벌어지자 조조군은 여포군에게 패했다. 돌아갈 문을 태운 필사의 각오와는 달리 조조가 오히려 여포에게 패했다는 거예요. 정면 승부로. 근데 이 기록에 따르면 이때 조조 패배가 그냥 패배가 아니고 어떤 패배였냐. 조조군의 패배 후 여포의 기병이 조조를 붙잡았다. 그냥 패배도 아니고 총사령관 조조가 여포 병사들에게 붙잡히는 조조 생명이 여기서 종결될 법한 지금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다음 기록이 놀라운데 헌제춘추 그러나 조조를 붙잡은 여포의 기병은 조조가 누군지 알아보질 못하였다. 하여 그 여포군 기병은 조조에게 물었다. 조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에 조조는 이렇게 답했다. 저기 저 누런 말을 타고 달아나고 있는 자가 조조입니다. 그러자 여포의 기병은 잠시 붙잡았던 조조를 내팽개치고 조조가 가리킨 누런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 방향으로 황급히 뛰어갔다. 이후 조조는 자신이 불태운 동쪽 성문을 향해 힘껏 달려 성문의 불길을 뚫고 빠져나와 도주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무슨 마치 코미디 시트콤을 보는 것 같은 기록이 헌제춘추에 실려 있는 건데요. 헌제춘추는 삼국지 시대 당시 위초고중 오나라 사람이 남긴 기록이에요.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여튼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사 삼국지 본문에서도 조조가 아까 화상을 입었다는 기록은 있었죠. 다시 정사로 돌아가 볼까요? 말에서 떨어지고 화상을 입은 조조를 사마 누이가 부축해 다시 말에 오르게 하고 도주를 다시 계속 시도했다. 도망 나온 조조군 제장들은 병력을 추슬러 모았는데 아무리 봐도 조조가 보이지를 않자 모두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나 조조는 결국 다시 나타나 살아남은 부대, 병력, 제장들과 다시 합류하는 데 성공했다. 천신만고 끝에 성 밖으로 다시 살아나와 부대와 합류한 조조. 근데 이렇게 성 밖으로 도로 쫓겨나온 상황에서도 조조는 남은 병력들을 있는 대로 다시 끌어모아 여포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진 않았다고 정사삼국지에는 나와요. 병을 수습한 조조는 친히 병사들을 위로하고 공성 무기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여포를 공격하며 100여 일을 상호 대치했다. 이 둘의 여기서의 그 사투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사삼국지 전이전에 보면 조조가 복양으로 가서 여포를 토벌할 적에 여포가 복양에서 사오리쯤 되는 곳에 부대를 하나 주둔시켰는데 조조가 밤에 여포의 주둔군을 급습하여 날이 밝을 때를 기다렸다가 적을 격파하였다. 그 후 미처 돌아가진 않았는데 여포의 구원병이 도착하여 삼면에서 조조 군대를 공격하였다. 이때의 구원군은 여포 본인이 직접 휘몰고 온 거예요. 정사, 이 당시 여포는 본인이 직접 격투에 참가하여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수십 차례 교전을 벌이며 격렬하게 싸웠다. 그야말로 여포와 조조가 대사투를 벌였다는 기록인데요. 조조는 자신이 지금 삼면으로 에워싸인 거의 여포에 포위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을 돌파해줄 사람을 찾게 되니 그가 바로 전휘였습니다. 이에 조조가 적진을 뚫고 나갈 병사를 소집하자 전휘가 제일 먼저 참가하여 응모한 수십여 기를 통솔하기로 하였다.
전휘이와 수십기는 모두 두꺼운 옷과 두 겹의 갑옷을 입었는데 방패도 들지 않고 단지 긴 창과 화극을 손에 들었다. 이때 서쪽에서 여포의 부대가 다시 맹습을 가하자 전휘가 나서서 이 부대와 맞섰는데 여포의 공격 부대는 활과 쇠뇌를 엄청나게 쏘아 화살이 비가 내리듯 전휘 등에게 쏟아졌다. 이에 도저히 앞을 바라볼 수 없게 된 전휘는 근처의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전휘, 적군이 10발짝 앞까지 접근해 오면 나에게 말하라. 조금 후에 병사가 말하였다. 10발짝입니다. 5발짝일 때 다시 말해라. 병사들은 몹시도 두려워하며 긴급하게 외쳤다. 지금 5발짝입니다. 적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전휘는 손에 10여 개의 화극을 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적병을 향해 뛰어들었다. 이에 전휘에 화극이 닿은 적은 고꾸라지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 전휘의 맹격에 여포의 군대는 이후 퇴각했다. 마침 날도 저물어 조조도 병사들을 인솔하여 떠났다. 이거는 그 성 밖에서 벌였던 전투죠. 여기서도 조조는 한때 또 핀치에 이렇게 몰렸는데 전휘가 초인적인 활약을 펼쳐서 위기의 반포위 상태를 수습했다는 기록입니다. 전체적으로 연주를 집어먹으려는 여포를 조조가 이렇게 걷어내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목숨을 잃을 뻔하는 등 너무나 크게 고생하는 내용들이죠. 심지어 사승의 후한서에 보면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조조가 여포를 복양해서 포위하나 조조는 여포에게 격파당했다. 이에 조조가 원소에게 투항하니 원소가 이를 불쌍히 여겨 5천의 지원병을 조조에게 주었다. 여포가 점거한 복양으로 공격갔다가 여포에게 격파당하고 그런 여포를 감당 못해 원소에게 고개를 숙이고 병력 5천을 받아내었다는 기록입니다. 아까 정사 삼국지에서는 그냥 대치만 하다가 물러갔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또 이러한 기록도 있는 것이죠. 이 사승의 후한서 사승이라는 사람은 오나라 손권의 부인 사씨라고 있는데 그의 동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남긴 기록에서는 조조가 여포를 당해내지 못하고 원소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다는 내용까지 남아 있는 거죠. 이때 원소가 그냥 도와주지 않고 조조 망하게 내버려 두었다면 자신의 후손들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일도 혹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참 사람 일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원소가 왜 조조의 목숨줄을 틔워줬느냐? 지금 여포랑 연합하고 있는 사람이 장막 아닙니까? 말씀드렸듯 이 장막하고 원소가 사이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따라서 장막이 이기고 조조가 몰락하는 게 당장에는 원소한테도 안 좋았던 거죠. 여포에게 참패 당했지만 이렇게 조조는 5천의 산소호흡기를 달아 일단은 버티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자연이라는 변수가 생겨요. 정사. 이때 황충, 그 메뚜기과 곤충이죠. 누리라고 하는 그게 크게 일어나니 곡식이 황충에 의해 크게 사라지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굶주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양군의 식량이 모두 떨어져 더 이상 대치를 지속할 수 없어 양쪽이 각각 군을 이끌고 물러났다. 9월 조조는 견성으로 돌아갔다. 결국은 조조가 여포한테 진 거죠. 복양 수복에 실패한 거니까. 연주 대부분이 조조의 등을 돌린 상황에서 여포한테마저 패하자 조조는 더더욱 거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는데요. 이때 원소가 이런 연락을 또 취해요. 그리고 이때 원소가 사람을 보내 조조를 설득하여 화친을 맺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정사삼국지가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상은 지금 원소가 조조야 너 힘들지? 너 이제부터 확실한 내 부하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그 방식이 이 정사 정욱전을 보면 조조가 복양에서 여포와 수차례 싸웠는데 전세가 불리하고 황충이 일어 양쪽은 각각 군대를 이끌고 물러났다. 이에 원소가 사람을 시켜 조조를 설득하여 조조의 가족들을 원소의 본거지인 업성으로 옮기도록 하고자 하였다. 조조는 연주를 여포, 장막 등에게 송두리째 빼앗긴 데다가 전황이 불리하고 군량도 떨어져 가족을 보내라는 원소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그 볼모죠. 조조가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원소의 계속적 도움 없이는 지금 버티기도 쉽지가 않으니 도움 받고 싶으면 확실하게 내 부하로서 머리 숙이고 가족 보내 라는 원소의 제안을 수용하고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욱이 강하게 발언합니다.
이때 정욱이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조조를 만나서 말하길, 정욱, 제가 듣자하니 조조 장군께서 가족들을 보내고 원소와 우호관계를 맺고자 하신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조조? 그렇소. 정욱, 조조 장군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마음이 두려워지신 겁니까? 아니면 생각을 깊이 하시지 않으신 겁니까? 원소라는 작자는 천하를 병탄에 차지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이나 그의 지혜로는 그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조조 장군, 장군은 장군 스스로가 원소보다 아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조 장군은 용, 호랑이 같은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 한신이나 평월 같은 일도 이룰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지금 비록 이 연주에서 현재 곤경을 겪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 우리들은 세계의 성과 충분히 더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장군의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저와 순욱 등이 보조한다면 왜 폐업을 달성할 수가 없겠습니까? 부디 가족을 원소의 볼모로 보낸다는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위락에 보면 정욱이 아예 이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비판하는 코멘트까지 나와요. 정욱의 이 강력한 지적에 조조는 결국 생각을 바꿔 원소의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궁지에 몰리고 쫄리는 상황에서도 배짱을 부려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근데 이 즈음부터 전황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정사, 여포가 승시원의 이진에게 격파되고 동쪽으로 가서 사냥에 주둔했다. 그 근방 지역의 호족에게 여포 부대가 격파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연주 지역 내의 모든 호족 세력이 여포를 홀랑홀랑 다 좋아해 주지만 않았다는 거죠. 여포에게 저항하는 세력도 있었고 또 여포의 부대가 그런 이에게 패하는 일도 벌어졌다. 엄청난 환경적 변화도 계속 이어지는데 어마어마한 대기근이 들어요. 정사, 10월 조조가 동화에 이르렀다. 이에 곡식 한 곡이 50여만 전에 이르렀고 식량이 부족해 사람들끼리 서로를 먹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도겸이 죽고 유비가 도겸을 대신했다. 유비가 서주목 자리를 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가 바뀝니다. 박귀역 195년 조조가 제음군 정도연을 습격했다. 다시 새해 들어 제수복에 나서는 조조. 그러나 제음태수 오자가 남성을 지키니 조조군은 이를 함락시키지 못했다. 근데 이때 때마침 여포도 군을 이끌고 그곳으로 당도하였다. 이 지역 수복은 못했지만 여기서 다시 여포하고 리매치를 벌이게 된 조조이죠. 직전 해에는 여포한테 워낙 쓴맛을 본 조조였는데 여기서는 칼을 간 조조가 이때 만난 여포를 조조군이 격파하였다. 드디어 여포한테 조조가 한 방 돌려주었다는 기록이죠. 그해 여름 여포의 장수 설란, 이봉이 거야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다. 조조가 그들을 공격하자 여포가 구원에 나섰다. 그러나 설란은 패하고 여포는 도주했다. 이에 여포는 다시 동민현에서부터 진군과 함께 만여 명을 이끌고 와서 재차 전투를 벌였다. 이때의 조조와 여포에 또다시 벌어진 정면 승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위서의 내용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죠. 위서, 이때 당시 조조의 군세는 병력들이 모두 보리를 수확하러 나가 있었다. 따라서 남아있는 자는 다 해서 1000명도 안 되었고 조조 둔영도 전혀 경고하지 않았다. 지금 여포가 쳐들어왔는데 하필 그때 주력군 대부분이 곡식 거두러 나가서 지금 본진이 텅텅 비어 있었다 이겁니다. 이때 당시에 식량난이 얼마나 심했었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여포의 반격이 밀어닥치니 여포 입장에선 정말 하늘이 내린 황금 타이밍이었던 거죠. 근데 하필 곡식 거두러 나갈 때 여포가 온 이 황당한 상황에서 조조는 어떤 대책을 펼치는가? 이가 없으면 잇몸이다. 위서. 이에 조조는 부인들에게 영을 내려 성벽을 수비하게 하고 그 외 남아있는 군을 있는 대로 모두 모아 여포에게 맞서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조조가 가용병력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지금 이런 방법까지 쓰고 있는 거죠. 여포에게는 그야말로 기회는 찬스. 근데 여포가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한데 당시 조조 둔영 서쪽에 큰 둑이 있었는데 그 남쪽 숲이 매우 무성했다. 이에 여포는 해당 지형을 보더니 조조라는 작자는 본디 속임수가 많은 인물. 지형을 보아하니 저곳에 조조가 아마 병력의 상당수를 복병으로 숨겨놓고 있는 것 같다. 하여 이때 공격을 감행하지 않고 오히려 병을 물려
남쪽 시별이 되는 곳으로 옮겨 주둔을 했다. 지금 여포가 저기 지형이 좀 이상하군. 뭔가 숨어 있을 것 같구만. 조심해야겠네 하면서 공격을 안 하고 뒤로 물려 주둔했다. 조조 병사들이 곡식 거들어간 황금의 타이밍을 지금 쓸데없는 과도한 의심으로 날려버린 거죠. 천신만고의 위기를 이렇게 한숨 돌리게 된 조조. 그리고 이 사이에 조조는 곡식 거들어간 병력들을 황급히 불러들여 재정비를 합니다. 기록을 계속 보면 물러났던 여포가 다시 다음 날에 재공격을 해왔다고 해요. 아마 알고 보니 복병 따윈 없었다라는 걸 하루 지나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야, 복병이 잔뜩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원래 병력이 없는 거였어? 그런데 다시 쳐들어온 이 재대결에서는 황급히 정비를 해낸 조조가 정말로 복병을 사용합니다. 위서 다시 온 여포에 대해 조조는 절반의 병력만을 밖에 배치하고 나머지 절반의 병력은 뚝 안으로 숨겨두었다. 그리고 여포가 진격하자 우선 조조는 가볍게 무장한 경무장병을 먼저 앞세웠다. 이렇게 약해 보이는 경무장병이 먼저 나타나니까 좋다고 여포는 다 없애주마 하고 기세 좋게 내달리게 되죠. 위서 그러나 양측 병력이 맞부딪히자 그제서야 뚝 안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여포군에게로 달려들었다. 이에 조조는 가지고 있는 모든 보병과 기병을 이때 휘몰아쳐 결국 여포군을 대파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노획했다. 이후 조조는 여포의 두 년까지 여포를 한동안 추격했다가 돌아왔다. 정사 한국지에서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사, 당초 조조는 가지고 있는 병력이 적었는데 복병과 기습부대를 적절히 활용하여 여포를 대파하니 여포는 밤중에 달아났다. 이때 여포의 약 만여 명 군대를 대파한 이 기세를 휘몰아 조조는 길었던 연주 여포 공방전에 확실한 우위를 점합니다. 이에 조조는 다시 정도를 공격하여 함락을 시켰으며 이후 군을 나누어 연주의 여러 현들을 평정하는 데 성공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여포는 새로운 의탁처를 찾아 달아났다. 한때 여포와 손잡았던 장막은 원술에게 찾아가 구원을 청하려 하였는데 미처 도착하기 전에 부하에게 배신을 당해 가는 와중에 죽임을 당하였다. 이후 조조는 장막의 동생 장초가 지키던 성을 함락시키고 장막의 일가, 친척 등 3족을 멸하게 됩니다. 조조가 장막 때문에 그야말로 사선을 넘나드는 천하대고생을 했기 때문에 또 배신감이 어마어마했겠죠. 원소가 장막을 없애라고 했을 때도 장막을 위해 그 말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내가 잘못되면 장막에게 가서 의지해라 라고 할 정도로 굳게 믿었던 장막이었는데 나중에 조조가 천하 최강이 되기 때문에 장막도 이때의 배신만 안 했어도 천하의 주요한 자리를 나중에 차지하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을 수도 있는데 한순간의 판단이 모든 것을 망쳤다. 정말 일족을 파멸시킨 이 배신을 충동질한 사나이 진궁은 이때 이후 여포를 따르게 되죠. 결국 한때의 좋은 승기를 다 놓치고 조조에게 격퇴당한 여포는 그러나 조조가 불굴의 사나이인 것처럼 여포도 나름 불굴의 정신을 가진 사나이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또 새로운 의탁처를 찾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바로 삼국지 조조와 맞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양대 영웅 유비였습니다. 쓰러질 듯 절대 쓰러지지 않는 조조 그리고 근성의 여포가 이제 유비라는 또 한 명의 영웅과 엮여 대배신이 횡행하는 천하를 흔드는 대삼각승부가 이제부터 또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후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